안녕하세요. 정인설의 OK기업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금융그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를 가장 오랫동안 분석해왔던 서영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영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금융부의 서영교 기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메리츠 화재를 출입하고 있고요. 직전에는 증권부에서 메리츠 증권 쪽을 담당했었습니다. 최근에 메리츠처럼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처럼 주주 가치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실적을 더 개선한다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메리츠는 모범생입니까? 시장에서 이제 보통 메리츠에 대해서 밸류업 모범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제가 문장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메리츠 금융이 제시했던 밸류업 계획에 대해서 A+ 학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상장사가 좀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깐깐한 게 이 다른 상장사들은 어떤 학점을 받았나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를 받았었고 하이닉스가요? 네, LG 전자는 이제 D 학점을 받았었거든요. 낙제점이네요. 네. 그렇죠. 메리츠의 A+라는 게 사실 또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메리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시장의 주목을 받는 회사가 됐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가만 보면 정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최근 5년간 주가 상승률이 1095%. 1095%요? 그러니까 11배 올랐다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11배 오른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신한하고 봤을 때 이렇게 신한보다 시총이 신한을 넘어섰어요. 일단은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제가 이제 2월에 썼던 기사의 그래프인데요. 이때 이제 메리츠가 우리나라 이제 2등 금융지주인 신한금융지주 시총을 넘으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메리츠랑 신한이랑 약간 엎치락 뒤치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신한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한은행, 신한 투자증권, 신한카드, 신한라이프 이런 진짜 네로라는 금융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금융지주고 그에 비해서 메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 대단한 회사지만 어쨌든 인지도는 사실 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은행도 없잖아요. 은행도 없고 그래서 사실 메리츠가 갖고 있는 주역 계열사가 이제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메리츠 캐피탈 이제 3개 정도뿐인데 그 3개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2등 금융지주 신한의 시총을 넘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래요? 왜 신한 시총을 어떻게 뛰어넘은 거죠? 하나하나 좀 보자면은 지금 메리츠 금융 이제 실적을 보면 작년도 순이익이 이제 2조 3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일단 이 최근 실적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주 주가가 횡보한다고 했는데 사실 금융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산업인데 그 안에서는 되게 이례적으로 사실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4년 만에 거의 4-5배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성은 늦지만 순이익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은행하고 생보사가 없어서 당연히 그렇게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 순이익이 한 2조 3천억 정도인데 이것도 적지 않긴 한데 사실 다른 4대 금융지주랑 비교해 보면은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이게 흔히 주식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그 12개월 포워드 PER이라고 하는 지표를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에 한 5.5배 정도가 되고 메리츠가 한 9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그 주가가 그만큼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건데 이게 다른 금융지주랑 비교했을 때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겠죠. 은행 중심의 4대 금융지주사하고 비교하는 건 사실 조금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 은행도 없고 생보사도 없는데 그럼 은행이 없는 삼성금융사, 삼성은 아직 금융지주사가 아니지만 네. 삼성과 메리츠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흔히 많이들 그렇게 비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삼성금융이라고 하면 보통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이렇게 4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삼성금융도 사실 또 대단한 게 거기도 이제 작년에 순이익이 한 5조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흔히들 삼성이랑 메리츠를 두고 은행 없는 금융 이제 그룹이 굉장히 지금 약진하고 있다 그런 기사를 저도 썼었는데 그 아까 말했던 12개월 포워드 PER이라는 지표로만 봤을 때는 메리츠가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리츠의 그런 높은 기업 가치의 사실 그 중심에는 밸류업이 있다. 또 하나의 요인이 통합상장. 이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지금 보시는 게 22년도 기사인데 이제 22년도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그 LG 화학에서 이제 물적 분할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던 회사.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그때 사실 LG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쪼개기 상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메리츠 금융이 약간 그거와는 사실 정반대 행보를 걷는데 지금 이 아래 지배구조 표를 보시면 메리츠 금융지주 산하에 이제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이 100% 자회사로 있잖아요. 원래 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이 모두 상장사로 별도로 상장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3개의 상장사가 있었던 건데
이때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화재랑 증권을 우리가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이거를 그냥 상장 폐지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 3개의 상장사가 중복 상장돼 있다가 하나로 되니까 이렇게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사라지는 거고요. 이렇게 했던 게 사실 제일 큰 요인은 이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 의사결정 구조를 굉장히 단순화했습니다. 원래 3개의 상장사가 별도로 독립을 할 때는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각각의 상장사별로 뭐 주주총회도 하고 이사회도 열고 그런 좀 의사결정 구조가 좀 복잡하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금융지주 산하에 그냥 다 100% 완전 자회사가 돼버리면 그냥 금융지주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면 나머지 자회사들은 그냥 다 따라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쌓아올린 유상증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메리츠 또 그와 또 반대되는 길을 걸었었죠. 네, 이것도 좀 옛날 기사입니다. 그래서 21년도 5월에 있었던 기사인데 이때 메리츠가 조금 독특한 공시를 하나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만 읽어보면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으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실행하겠다. 이게 원래 메리츠가 한 배당을 한 40% 정도, 그러니까 순이익의 40% 정도를 배당하던 회사였는데 원래 40% 하던 거를 10%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때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하루 만에 한 10% 넘게 떨어지거든요. 이유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크게 보면은 배당은 당장 내가 받는 돈이고 자사주 소각은 그거는 뭐 약간 효과가 조금 간접적이고 잘 보이지 않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지금만큼 활성화되지도 않았을 때였고, 근데 사실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배당은 잘 안 하고 자사주 소각을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그 워런 버핏도 얘기했던 건데 그 이론적으로 보면은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를 내야 돼서 중간에 그 투자자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은 그런 중간 비용 없이 지분율은 높아지고 주가는 또 올라가니까 뭐 평가 차익 나중에 뭐 또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때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혼란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메리츠가 자사주를 소각했다고 하는데 총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자사주를 소각을 했었나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작년도 기업가치 재고 계획 이행 현황이라고 해서 올해 2월 IR 때 나왔던 건데 주주환원율 53%, 이게 주주환원율이라고 하면은 자사주 소각이랑 배당을 합쳐서 그 당기순이익의 몇 %를 주주들한테 돌려줬냐라는 건데요. 이제 이 회사가 보면은 작년에 자사주를 1조 원 매입을 해서 그걸 전량 소각을 했고요. 그리고 배당을 한 2,400억 정도 한 건데 이게 사실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부터 계속해서 주주환원율을 50%를 하겠다라는 거를 계속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 되거든요. 그 2배 이상 주주환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일단 주주환원율을 50%를 이제 목표치로 제시를 했고, 이게 밸류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작년에 처음 등장한 게 정부 정책 때문에 등장한 건데 그 전부터 사실 메리츠는 그래서 어찌 보면 밸류업이 약간 시초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밸류업을 또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대부분 우리는 기업들을 세습, 경영권 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진 반개 그룹이잖아요. 메리츠 막내 동생인데 그 조정호 회장이 나는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요소도 상당히 주주 가치를 올리는데 큰 요인이 됐었죠. 조정호 회장의 이제 지분율이 51%니까 사실 압도적인 최대 주주고, 이제 조정호 회장이 일찍이 한 2020년 정도쯤에 이제 본인은 자녀들한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좀 승계를 위해서 사실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상속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오너 입장에서는 부담인 건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 조정호 회장이 나는 자녀한테 승계를 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좀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전문 경영인도 상당히 장수를 했다고요?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에 이제 부회장이 2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김용범 부회장이랑 최임은 부회장 2사람인데 이 2사람 다 이제 10년 넘게 지금 메리츠에서 CEO를 하고 있고요. 최임은 부회장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이제 메리츠 증권의 대표로 취임을 했었고, 김용범 부회장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금융지주 대표로 이제 취임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라고 하면은 CEO가 아무리 오래 해도 뭐 5년에서 10년인데 지금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을 넘어서 거의 15년 가까이 지금 CEO를 하는 거다 보니까 준 오너급이 된 거죠. 정말 준 오너인 거죠. 그리고 사실 조정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룹의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본인이 결정을 하지만 그 외에 정말 실무적인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다 일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채원 라이프 자산 운용 의장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가치 투자 1세대 분이십니다. 그분한테 제가 이제
왜 우리나라에서 메리츠 같은 회사가 그렇게 돋보이는 거냐 물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말을 인용을 한 건데 워런 버핏이 말했던 가장 좋은 지배 구조가 대주주가 정말 충분한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이 직접 경영은 하지 않고 최고의 전문 경영진을 자리에 앉히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중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10년, 15년 했으면 그 밑에 후배들, 후임들이 또 못 크는 일종의 장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두 사람 다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어쨌든 언젠가 두 사람이 은퇴를 해야 되는 시기도 올 거고 메리츠가 근데 거기서 또 이 장수 CEO의 그 DNA가 좀 이어지는 게 메리츠 증권이랑 메리츠 화재 이제 신임 대표로 이제 23년도에 임명된 분들이 대부분 40대 아니면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젊은 CEO입니다. 업계에서는 40대 CEO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상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메리츠가 항상 새로운 시장 이런 걸 개척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좀 그런 게 좀 많이 돋보이는 것 같은데 다들 아시는 배우 유인나 씨가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메리츠 증권 지금 광고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기억이었던 게 제가 작년 말쯤에 그 여의도역에서 이제 IFC몰 가는 지하 통로를 걸어가는데 거기 광고판이 한 20개 넘게 있거든요. 쭉 있는데 쭉 20개 넘게 있는 광고판에 다 유인나 씨의 저 메리츠 증권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유인나 팬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좀 눈길은 많이 갔는데 근데 사실 메리츠가 사실 그 주식 중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MTS나 HTS 이런 앱을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사실 그렇게 리테일 영업을 하는 회사는 아닌데 이게 어느 순간부턴가 저런 광고 모델을 섭외하고 굉장한 광고 비용을 넣으면서 사실 이쪽에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한번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이 원래 작년에는 그 리테일 쪽에서 점유율이 원래 10위 안에도 못 들던 회사였는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지금 5등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굉장히 또 다른 증권사들도 약간 메리츠를 좀 견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통 IB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전통 IB 이쪽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죠. 메리츠라고 하면 사실 가장 강점은 부동산 금융이고요. 사실 그 외에 뭐 회사채나 IPO 같은 전통적인 IB는 조금 다른 대형 증권사에 비해서 좀 약했는데 올해 1월에 이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를 1세대 IB맨이죠. 네, 고문으로 영입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말 대표적인 IB맨이시고 그래서 메리츠가 과거에는 좀 부동산 금융 쪽으로만 좀 강점이 있는 회사였다면 최근에는 좀 뭐 그런 아까 말한 리테일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IB 쪽으로도 약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또 반려견 이런 데까지 강아지들까지 메리츠를 찾고 있습니까? 반려보험 시장이 사실 굉장히 지금 또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메리츠가 또 그 안에서 되게 선제적으로 이 상품을 출시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메리츠가 정말 주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장기 임보험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뭐 암보험이나 뭐 그런 뭐 심장질환 걸렸을 때 보험금 받는 그런 이제 질병보험들인데 이게 사실 메리츠가 2019년도부터 이 상품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열심히 팔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뭐 업계 1위였던 뭐 삼성화재보다도 더 많이 팔고 그래서 막 당시에 또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2023년도에 보험업계 그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이 장기 임보험이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리츠는 사실 그 이후에 또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사실 그거랑 조금 약간 대비되는 게 약간 자동차 보험인데 돈 안 되죠. 자동차 보험은 이제 의무보험이라서 정부랑 이제 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안 듭니다. 메리츠는 사실 자동차 보험 영업을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딱 봤을 때 이건 돈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거고 돈 냄새를 잘 맡는다. 돈 냄새를 잘 맡는 거죠. 이렇게 손대는 것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이다스, 미다스에 손이 대고 있는데 특히나 고금리 대출 이런 쪽도 상당히 일가견이 있었다고요.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 그 롯데건설이 그 레고랜드 사태 2022년 말에 있었잖아요. 이때 많은 기업들이 사실 유동성 위기에 빠졌는데 그때 대표적인 게 사실 롯데건설이었고 그래서 롯데건설이 뭐 회사채 발행이나 그런 뭐 자본시장 쪽에서 자금 수율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했던 게 메리츠였고 메리츠가 그래서 당시 한 13% 정도 13%요? 네. 사채 아닙니까? 사실 굉장히 고금리죠. 사실 롯데건설이 뭐 어중이 떠중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국내 굴제 대기업 건설사인데 그런 기업에 이제 13% 정도 되는 금리를 주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대출을 해줬다는 게
이게 어쨌든 메리츠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고수익 자산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롯데건설뿐만 아니라 뭐 고려아연, 엠캐피탈 이런 기업들에도 메리츠가 이제 고금리 대출을 해줘서 뭐 그동안 좀 많은 수익을 또 올려왔습니다. 다른 증권사들, 뭐 다른 캐피탈 회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메리츠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뭐 안목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김용범 부회장을 직접 따로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물어봤어요. 메리츠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 근데 김용범 부회장이 프라이싱이라고 하더라고요. 메리츠는 본인들이 그 가격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예를 들면 롯데건설이라고 했을 때 이 회사에 사실 선뜻 돈을 빌려주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정말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근데 메리츠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우리는 13% 정도의 금리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건 여러 리스크 비용을 이제 감안했을 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이제 그 지배구조랑도 사실 또 연결이 되는 건데, 다른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메리츠는 지금 뭐 금융지주가 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계열사가 다 달라붙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실무적으로 봐도 그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CEO한테 실무자가 그냥 직접 그냥 방에 들어와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EO가 그냥 실무자랑 같이 그냥 원탁 테이블 앉아가지고 그냥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그럼 투자하자 하고 그냥 결정이 바로 나는. 뭐 업계분들 얘기로는 뭐 다른 금융사에서 한 1년 정도 걸릴 그런 의사결정이 메리츠에서 뭐 한두 달이면 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롯데건설에 13%를 빌려줬으면 연 이자가 5천억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네. 650억입니다. 어마무시한 이자이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빨리빨리 결정해서 그렇게 대출을 해준다라는 건데, 원래 부동산으로 상당히 짭짤한 재미를 봤잖아요. 그 네. 부동산 지금 시장은 사실 꺾였잖아요. 지금도 괜찮습니까, 메리츠는? 일단 메리츠가 지금까지는 괜찮고요. 그 사실 다른 회사들은 지금 PF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금융회사들 중에 뭐 적자나고 뭐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게 업계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메리츠 참 얄밉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딜 구조를 짜는 거예요. 그래픽을 좀 보면은 메리츠가 갖고 있는 지금 부동산 자산 중에서 선순위 대출이 이제 92%, 굉장히 안전한 거고, 은행보다 거의 은행 수준인 것 같은데요? 거의 은행 수준입니다. 그래서 LTV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니까 메리츠가 대출해 준 것보다 그 담보 가치가 두 배, 이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외 부동산이 사실 조금 문제가 많은데, 근데 국내 부동산 비중이 좀 더 높고, 또 주거용이 사실 조금 더 안전한 자산인데 주거용 비중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같은 좀 이런 부동산, 특히 지방 부동산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메리츠는 아직까지 괜찮은 상황입니다. 항상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홈플러스에 드디어 이제 발이 묶였어요. 홈플러스 사태에 좀 메리츠가 엮여 있잖아요. 일단 홈플러스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3월 4일에 이제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고요. 근데 메리츠가 홈플러스 이제 최대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리츠가 홈플러스에 빌려준 돈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이때도 사실 메리츠가 롯데건설 때랑 비슷하게 굉장히 고금리로 대출을 해줬어요. 한 10% 정도 되는 금리를 받고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그 기업회생 신청이 들어가면은 그 문제가 금융채권이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메리츠 입장에서는 이제 그 홈플러스로부터 그 10% 정도 되는 금리 이자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회사랑 이제 메리츠랑 아마 채무 조정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뭐 이자 상환을 좀 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10%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 조금 낮춰달라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메리츠 입장에서는 좀 당초에 기대했던 수익을 조금 얻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 홈플러스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럼 메리츠 입장에서는 뭐 돈이 묶인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원금을 뭐 조금 잃을 수도 있거나 그런 위기도 사실 좀 최근에 있습니다. 또 홈플러스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채권을 팔아서 그것부터 우선 변제를 하게 되면 사실 반대로 메리츠에게 어떤 손실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메리츠가 그렇게 돈 냄새 잘 맞는 메리츠가 홈플러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메리츠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절대로 손해보게 딜을 안 짭니다. 그래서 이 홈플러스 법원회생 신청하고 나서도 그 메리츠가 바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본인들이 1조 2천억 빌려준 건 맞는데 자기들이 담보로 갖고 있는 게 한 5조 정도 된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사실 1조 2천억 빌려주고 담보가 5조니까 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이 담보권 실행해서 그 그냥 점포 부동산 같은 것들 매각만 해도 원금은 챙길 수 있다. 정말 네로라는 자본시장의 이제 간판 기업들이 메리츠하고 MBK인데,
실패를 안 했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이제 홈플러스에 물리면서 둘 다 지금 실패까지는 아니라 상당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메리츠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은 이 홈플러스를 두고 사실 조금 뭐 충돌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MBK는 어쨌든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고 메리츠는 최대 채권자인 건데 그 메리츠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지금 곤란한 상황인 게 홈플러스의 아까 담보권을 실행해서 원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게 담보권을 실행한다는 거는 결국 그 홈플러스가 갖고 있는 점포를 매각을 한다는 거고 홈플러스 점포를 매각하면은 당장 홈플러스가 영업을 못하니까 회사는 더 어려워질 거고 최악의 경우에 홈플러스가 정말 뭔가 파산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홈플러스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일자리에도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메리츠가 그냥 단순하게 본인들이 그냥 어쨌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메리츠 I 할 때도 사실 그런 질문들이 좀 나왔었고 일단 메리츠에서는 담보권 실행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MBK 파트너스의 그런 자구책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냈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메리츠가 한국 금융의 어떤 매기가 됩니까? 아니면 가분기에 불과합니까? 게임 체인저입니까? 아니면 스포일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맥이라고 보는 게 맥. 맞을 것 같고요. 메리츠가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온 게 사실 좀 이례적인 게 보험 산업은 굉장히 경직적인 산업이라서 1등 보험사는 평생 1등이고 뭐 그런 산업인데 메리츠는 사실 굉장히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등, 3등 하는 상황인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다른 보험사나 증권사들이 계속 메리츠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회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맥이라고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사실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 잘 버는 회사가 최고고 주주하는 열심히 하는 회사가 최고니까 너무 좋은 회사인데 어쨌든 메리츠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덩치가 더 커진 만큼 좀 사회적인 그런 역할에 대한 책임들도 아마 좀 강화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이런 홈플러스 사태에서 그냥 메리츠가 단순히 본인들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앞으로 메리츠에는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들이 아마 좀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메리츠 금융그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